안녕하세요. 강준식입니다. 갑골문이나 금문을 보면 동이족의 삶과 문화가 보이고, 역으로 동이족의 문화와 삶을 보면 갑골문이나 금문이 보이기도 하지만, 연구에 따라서는 그 해석이나 결론이 달라서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득히 먼 옛날 이야기니까 말이죠. 이 강의 또한 쌓이고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5,000년간의 역사를 포렌식하고 러프하게 조립을 하면서 실체를 조금씩 알아나가는 긴 여정의 하나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남은 동이족의 흔적들 가운데 2016년도에 드라마로 방영이 되어 인기를 끌었던 도깨비의 옛 글자, 그리고 그와 연관된 갑골문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귀신과 도깨비. 한비자 32편에 외저설에 보면은 견마최난, 곧 사람들이 그 날마다 보는 개나 말이 가장 그리기가 어렵고, 귀매최이, 곧 형체가 없어서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귀매가 가장 그리기 쉽다는 어떤 화가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때의 귀매는 국어사전에는 올라있지 않은 것 같은데, 글자 구성으로 보면 귀신 귀자에 도깨비 매자죠. 하지만 그 한자로는 귀신과 도깨비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아요. 이를테면 당나라 시인 두보의 옥화궁이란 시에 귀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경우에 우리말로는 도깨비불이라고 하지 귀신불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럼 귀신과 도깨비의 차이는 뭘까? 흔히들 귀신은 그 사람이 죽어서 변한 인귀이고, 도깨비는 그 나무나 돌 등의 자연, 또는 그 빗자루나 부지깽이 등의 그 사물이 변해서 된 물귀라는 건데, 사실 이 둘은 한비자에 나오는 그 화가의 말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실존하지도 않는 상상의 산물이에요. 이 상상의 산물을 동이족은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먼저 귀신 귀자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귀신 귀. 귀신 귀자는 어디서 온 걸까요? 어떤 글에 보니까 얼굴에 큰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본뜬 데서 온 글자로 원래는 귀신을 가리켰는데 뒤에는 도깨비로도 쓰였다고 해설을 하는데, 그게 사실일까요? 우선 갑골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앞 해설에 따르면 갑골문 위의 밭전자는 얼굴에 쓴 가면을 스케치한 거고, 가운데는 팔과 몸, 밑은 무릎을 꿇고 앉은 다리죠. 이는 무릎을 꿇고 앉은 사람이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의 의문은, 그럼 산 사람도 가면을 쓰면 귀신이 된다는 얘기인가?
다음 사진을 보시죠. 은허 유적지에 있는 부호묘에서 발굴된 순장인체 해골 사진인데요. 나는 갑골문의 밭전자는 사진과 같은 사람의 해골을 스케치한 그림이었던 걸로 봅니다. 설문해자에도 사람이 돌아간 바 된 것을 귀신이라고 한다. 인소귀위귀라고 해서 귀신은 죽은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거든요. 갑골문은 살펴보았으니까 두 번째 근문부터 보기로 하죠. 근문은 사람의 몸과 다리가 간소화되었고 그 소전에 오면 글자 모양이 좀 바뀝니다. 어떤 경우는 머리에 꼭지나 뿔이 나 있는 근문도 간혹 보이지만은 분명하지는 않고 대개는 소전에 와서 밭전자 위에 꼭지나 뿔을 붙이고 다리 옆에 올챙이 그림도 하나 추가를 했는데 이는 산 사람이 가면을 쓴 경우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어떤 이는 올챙이 그림을 엉덩이에 달린 그 꼬리라고 해설을 하던데 원숭이 꼬리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거는 새나 짐승을 잡으려고 쳐놓던 올가미 그림으로 내가 한자 5강에서 사사로울 사자를 강의할 때 자세히 설명한 바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서는 네 번째 해서로 눈길을 좀 옮겨보세요. 올가미 그림이 사사사자로 바뀌어 있죠. 소전시대로 오면은 음양사상이 퍼졌던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소전시대의 사람들은 공적인 것은 밝으니까 양, 그리고 사적인 것은 어두우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산 사람은 양, 사람이 죽어서 변한 귀신은 음에 속한다고 본 거죠. 다시 말해 귀신은 죽은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올가미 그림을 덧붙인 거지 꼬리가 달렸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 해서에 와서 올가미 그림을 사사사자로 바꾼 귀신 귀자로 정착을 했습니다. 도깨비의 어원. 도깨비를 찾는 길은 좀 멀고도 험하지만은 이제부터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도깨비라는 훈이 붙은 한자는 이, 매, 망, 량이 있고 미, 매 같은 한자도 있는데 이 글자들 옆에는 어김없이 귀신 귀자가 붙어 있네요. 더구나 이와 매를 붙여 이매라고 할 때는 산귀신, 망과 량을 붙여 망량이라고 할 때는 물귀신을 가리키는 말로 한자어에서는 사실상 귀신이나 도깨비가 혼용이 되었던 걸로 보입니다. 간혹은 독각귀라는 말도 있지만은 여기도
귀신 귀자가 붙어 있죠. 또 나찰이나 야차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산스크리트 락샤사 그리고 약사의 번역어죠. 실제로 우리 문헌에서도 도깨비 이야기를 처음 다룬 삼국유사의 도화녀 비형랑조에 보면 도깨비가 귀신 귀자로 적혀 있어요. 또 경북 청송군에 있다는 그 도깨비 다리도 삼국유사에는 귀교라고 적혀 있고요. 문제는 우리말의 도깨비인데요. 이 말은 어디서 온 걸까요? 도깨비란 우리말이 처음 문증되는 기록은 1447년 편찬된 석보상절로 거기에 적혀 있는 표기는 돛가비인데 어떤 학자는 도깨비의 옛말인 돛가비가 돛기역아비 이거는 돛 플러스 아비에서 왔다고 추정을 합니다. 여기서 아비는 처용설화의 처용아비 또는 허수아비처럼 그 아비는 성인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라는데 이견이 없지만은 그 앞에 붙는 그 돛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는데 어떤 학자는 이 돛이 불, 씨앗 또는 한문에서 모두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이해되는 도 그리고 어떤 학자는 주책 없이 능청맞고 수선스럽게 변덕을 부리는 도속 또 어떤 학자는 절구라는 뜻의 돛구에서 왔다고 합니다. 돛갑이라는 말은 1459년에 편찬된 월인석보에도 실려 있지만은 그 문헌상으로는 앞에 말했던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이 편찬된 1447년 위로 소급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그림이나 조각 등 여러 형태의 그 도깨비 아이콘, 곧 도상을 보면 그 시기가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죠. 따라서 돛갑이라는 말은 석보상절을 펴내기 이전부터 사용이 되어 왔다는 얘기인데 그게 언제부터였을까요? 여기서 나는 돛가비의 돛이 독이라는 글자에서 왔던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거기엔 그럴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돛아비, 돛기역아비, 돛가비, 도깨비로 변화했다기보다는 독아비에서 돛가비, 도깨비로 변화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럼 독이 뭐냐? 이 독에 접근하기 위해선 뚝섬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뚝섬은 서울 성수동 일대에 있었던 그 섬으로 지금도 그런 명칭이 남아 있는데요.
왜 그 섬을 뚝섬으로 불렀느냐? 뚝섬은 임금이 군대를 사열하거나 출병을 할 때 그곳에서 독재를 지내던 곳이었기 때문에 독도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독도가 둑도로 변하고 둑도가 다시 둑섬, 거기서 다시 뚝섬으로 바뀌게 된 거죠. 원래 서울 토박이 말로는 그 돈, 많이 말이에요. 돈도 옛날에는 둔이라는 식으로 발음을 했습니다. 난중일기를 보면 이순신 장군도 임진왜란 직후 해마다 지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독재란 대체 뭘까요? 간단히 말해 독에게 제사를 지낸다 그런 말인데, 그럼 독은 또 뭐냐? 일종의 군대 깃발이에요. 다음 그림을 보시죠. 이 그림은 정조대왕의 화성능행도 팔폭병풍의 일부인데요. 가운데 앞쪽으로 보면은 붉은 풍선 모양의 좀 특이한 깃발이 바로 독입니다. 깃발 기자를 뒤에 붙여가지고 독기라고도 했죠. 세종실록 오례조에 실린 독 그림을 좀 보실까요? 이번에는 악학괴범에 실려있는 독 그림도 한번 보시죠. 셋 다 둥근 털실 모양의 특이한 군대 깃발로 세종실록에 보면 운회라는 그 원나라 책을 인용해서 독은 모우의 꼬리로 만든다고 기록을 했는데, 그럼 모우란 뭐냐? 털이 긴 소, 곧 몽골에서 사육되는 야크를 가리킵니다. 요즘 텔레비에 보면 옷회사인 그 블랙 야크의 그 선전이 많이 나오던데, 그 회사의 상표를 떠올려 보세요. 바로 그 야크입니다. 독이 몽골과 연관이 된다니 이야기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죠? 그 사진은 몽골 수도에서 벌어진 나담 축제 개막식 때의 한 장면을 찍은 건데, 몽골 기마병들이 들고 들어가는 둥근 깃발이 세종실록이나 악학괴범, 그리고 정조의 화성능행도 병풍에 실려있는 독 모양과 같습니다. 몽고 기병들이 들고 입장하는 9개의 깃발을 몽고어로는 여순 훌투 이휴 차간 토구라 한다는데, 이거는 9기대의 크고 신 깃발이라는 뜻으로 한자로 쓰면 구유백독이라 합니다. 왜 9개의 깃발이냐 하면 1206년 징기스칸이 9기대의 크고 신 깃발을 세우고 황제의 주기를 했기 때문에 몽골은 이를 기념해서 국가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이 9개의 둥근 깃발을 들고 입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조선조의 독은 몽골에서 유래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의 딸을 어머니로 두었던 고려 26대 충선왕 때에 태청관 소속의 종구푼 판관을 두어서 독을 보관토록 했고, 출정할 때는 반드시 거기서 제사를 올리도록 했다는 기록이 고려사나 태종실록 등에 실려 있는 걸 보면 독이나 독재가 원나라를 통한 몽골과도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깃발이라는 몽골어가 토그인데, 토그는 우리말 발음 독과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토그, 독. 그런데 참고로 독자의 중국어 발음은 다오. 몽골의 토그와는 상당히 엇나갑니다. 그럼 독은 정말 몽골에서 유래했던 걸까요? 두 개의 이미지. 독이 몽골에서 유래한 게 아니라는 점은 조선조 시대에 간행된 책들에 의해 확인이 됩니다. 우선 1544년 명종 때 간행된 경국대전 주해에 보면 독은 모우의 꼬리로 만드는데 치우의 머리를 본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세종실록에도 당나라 학자 유효손이 쓴 이의 실록을 인용하여 독은 검은 비단으로 만드는데 치우의 머리를 닮았고, 군사가 출발할 때는 독의 제사를 지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이 13세기 초에 징기스칸을 넘어 그보다 수천 년 앞선 세대의 치우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 집해에 보면 치우의 무덤은 동평군 수장현 감향의 성 안에 있는데 높이는 7장이며 백성들이 10월마다 제사를 지낸다. 붉은 기운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마치 붉은 비단과 같아 백성들은 치우기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기록을 염두에 두고 정조대왕의 화성능행도 팔폭병풍을 다시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그림에 보이는 붉은 풍선 모양의 독은 붉은 기운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마치 붉은 비단 같아서 백성들은 치우기라 이름을 붙였다 라는 기록에 어울릴 만한 깃발이 아닌가요?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나는 2002년 월드컵 때 축구장을 뒤덮던 붉은 악마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공식 서포터즈 클럽이 단체 상징으로 채택한 붉은 악마는 신라의 귀면화를 토대로 한 치우 그림이었다고 하는데, 이 치우가 대체 누구냐 하는 걸 좀 밝혀야겠죠.
치우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공자가 펴낸 걸로 알려진 상서에 실려 있습니다. 거기서 치우는 반란을 일으킨 인물로 묘사되어 있어요. 당시는 그 삼황 5제 때였고 신농의 치세 말기로 세상이 혼란했는데 이 와중에 두각을 나타낸 세력이 두 개 있었다고 해요. 하나는 신농과의 판천대전에서 승리한 신흥 세력 헌원이고 황제 헌원이라고 그러죠. 다른 하나는 발전된 그 무기 제작 기술과 전술 전략으로 판도를 넓혀오던 치우였죠. 신농을 대신해서 제후들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헌원은 화하족이고 치우는 동이족. 두 사람은 격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북송 때 펴낸 역사서 태평어람에 보면 치우와 헌원은 9번 다투어 9번 모두 승부가 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헌원이 인의만으로는 치우를 제어할 수 없음을 알고 한우를 우러러 탄식하였다는 한나라 때의 기록에 암시되어 있듯이 청동무기를 사용하던 치우 세력이 그만큼 강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또 전국시대에 집필되었다는 산해경에도 무기를 만든 치우가 헌원과 대결한 내용이 단편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관증이 쓴 관자나 좌구명이 쓴 국어 등 수많은 문헌에 치우가 등장을 하죠. 그 다음 사마천의 사기인데요. 싸움에 능한 치우는 중국인의 조상이라는 헌원과 여러 차례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탕록대전에서 붙잡혀 죽은 걸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 밖에도 수많은 고대 문헌에 치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 치우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로 다시 등장을 한 거예요. 당시 붉은 셔츠를 입은 한국 젊은이들은 열광을 했지만 학계에선 근거가 없다고 그 선을 그었죠. 하지만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삼왕오제 동이족이죠. 한나라 화하족, 은나라 동이족, 주나라 화하족, 진시황의 진나라 동이족, 한나라 화하족을 거치면서 대륙의 역사는 그 동이족과 화하족의 대결의 연속이었는데 한나라 이후 동이족을 밀어낸 화하족은 자신들의 조상이라는 그 헌원에 맞섰던 동이족 치우에게 포악하고 무자비한 악당 숙의 이미지를 더 씌웁니다. 그런 기록 중에 하나인 용어하도에 치우는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치우에겐 81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모두 짐승의 몸을 하고 사람의 말을 하였으며 구리로 된 머리에 동으로 된 이마를 갖고 있었고 모래와 돌을 먹으며 병장기로 칼과 창, 큰 활을 제조하여 천하를 두려움에 떨게 하면서 백성들을 무도하게 죽인즉
자애롭지도 어질지도 않았다. 여기서 치우는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이미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화하족이 의도한 대로 싸움 잘하는 포악한 악당 수괴 같은 부정적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가 강화되어 나가면서 치우는 팔 6개에 눈 4개가 달리고 소의 뿔과 발굽을 지니며 구리로 된 머리와 쇠로 된 이마를 가진 괴물로 그려지기 시작하죠. 이런 이미지의 일부가 도깨비로도 연결되었던 거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얘기는 좀 나중으로 미루죠. 다른 하나는 철제 무기를 사용하던 치우에 대한 경외심, 숭배, 그리고 신앙으로까지 연결되는 긍정적 이미지인데, 여기에 도움을 준 것이 일부 선비들의 글이죠. 가령 후한말의 학자 응소는 치우는 옛 천자다 라고 했고, 한나라 초의 학자 공안국은 구려의 군주를 치우라 부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송나라 때 편찬된 그 노사에 보면 치우의 구려는 동이국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치우는 그냥 싸움을 잘하는 포악한 악당 수괴가 아니라 동이족의 구려국 임금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긍정 이미지가 발전되면서 치우는 춘추 전국시대의 제나라 군신 또는 전쟁의 신으로 추앙을 받게 되는데, 제나라는 저 유명한 낚시 노인 강태공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강태공이 본래 동이족이에요. 그리고 사마천의 사기 봉선소에 따르면 동이족인 진시황이 대륙 동쪽의 바닷가까지 유람을 할 때 3번째로 제사를 지낸 대상이 바로 군사를 주관하는 치우였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이 같은 흐름이 고려와 조선조의 독재로까지 이어졌던 게 아니냐 보고 있는데, 가령 태조실록에 보면 조선을 설계한 정도전도 독재를 지낸 기록이 있고, 난중일기에 보면 이순신 장군도 독재를 지낸 걸로 기록이 되어 있죠. 독재는 독에게 제사 올리는 그 제사인데, 그 제사의 대상인 독은 조선조 문헌에 뭐라고 했나요? 치우의 머리를 본뜬 거라고 했잖아요. 결국 독은 치우를 상징한 깃발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몽골에서 국가 행사 때마다 사용한다는 토그, 동이족에 대한 강의를 따로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화하족과 대결했던 동이족은 만주와 한반도뿐 아니라 몽골 지역까지 퍼져 나갔던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몽골도 징기스칸도 그 뿌리는 동이족에 다 있었던 것 같고, 그런 흔적의 하나가 토그, 곧 독이라는 형태로 현재까지 전해져 온 게 아니냐. 이런 긍정적인 흐름과 함께 헌원을 괴롭힌 치우가
악마의 화신으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왜? 9번 싸워 9번 모두 지다가 탕록대전에서 겨우 이긴 헌원은 사로잡은 치유를 육시해서 각처에 뿌렸을 만큼 치유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무서워했던 까닭에 모모에게 그 퇴치를 맡겼다는 문헌도 있는데, 이것이 국가적인 의례로 발전해서 방상시라는 정식 관직명이 생겨난 건 주나라 때예요. 방상시가 뭐냐 하면 그 글자 뜻을 살펴보건대 사방방자에 살필 상자, 서로 상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살핀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방상시의 글자 뜻은 사방을 살피는 사람, 즉 사방을 살펴보다가 악귀나 요괴나 괴물이 나타나면 이를 추방하라는 그런 뜻으로 붙였던 이름인데, 고대 그림에 나타난 방상시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1번은 춘추 전국시대의 청동기에 새겨진 방상시이고, 2번은 오칠로 그린 전국시대 칠화 속의 방상시인데, 여기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조선조 시대의 방상시 그림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조 정조 국장도감의 도감의궤에 실려 있는 방상시 그림인데요. 앞에 전국시대 그림들에 비해서는 얼굴 모양이 좀 온순해졌지만 눈이 4개인 점은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주례라고 하는 책에는 방상시는 고음 가죽을 입고 어쩌고 하는 대목도 보이지만은 눈이 4개란 점이 그 특징으로 되어 있거든요. 눈이 4개인 존재를 신목이라고 부르는데, 신목은 신적인 능력을 보인 영웅이나 대상을 표현하던 고대 표현 방법의 하나로, 고대 이런 신목을 가진 사람은 갑골문을 발명했다는 창힐, 그리고 요순시대의 순임금, 또 한 사람은 전쟁의 신으로까지 추앙받은 치우, 이 3사람뿐이에요. 그리고 이 3사람 가운데 무서운 대상은 치우이고요. 사실 후대로 오면 나찰이다, 야차다, 키르티묵하다 해서 그런 영향을 받은 그 무서운 형상들이 생겨나지만, 주나라 이전만 해도 아직 인도 문화도 유입되기 전이고, 더구나 사람의 상상력이라는 게 어떤 모델이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변형을 해나가는 그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무서운 방상시의 모델은 역설적으로 헌원 이후에 화하족이 악마화 시켜온 치우였던 거예요. 근데 구리로 된 머리에 철로 된 이마를 갖고 있었다는 식으로 묘사된 치우는
그 정작 어떻게 생겼었을까요? 치우는 물론 치우를 모델로 했을 거라는 방상시도 춘추 전국시대 이전의 것은 전해지지가 않으므로 가장 오래된 그림은 역시 앞에 소개한 청동기 그림이나 칠화입니다. 그런데 갑골문을 들여다보던 나는 이 방상시 그림과 매우 유사한 글자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두려워할 외자의 갑골문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두 개의 방상시 그림과 세 번째의 그 갑골문, 두려워할 외자의 갑골문이 그 모양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내가 주목을 한 것은 이 세 그림에 보이는 그 무기인데요. 1번과 2번의 무기는 고대에 유행하던 장극이라는 이름의 창이고 3번은 그 무슨 몽둥이처럼 보이는데 한글 아자형이라 실체를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 칠복자의 변천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칠복자의 그 갑골문, 그 왼쪽은 그 세로 막대기, 그리고 오른쪽 삼지창은 그 손이죠. 이는 막대기를 손에 쥐고 두드린다, 친다 그런 뜻이니 이 글자는 방망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문에 오면 아자처럼 갈라진 모양이 되는데 이는 두려워할 외자의 갑골문도 그런 모양이니 원래는 방망이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망이 밑에 보이는 삼지창은 손을 스케치한 그림인데 그 손을 뻗은 오른쪽 그림은 얼굴이 밭전자로 되어 있죠. 나는 이것도 귀신귀자의 갑골문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골이었던 걸로 봅니다.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상나라 시대의 동이족은 특히 해골에 대해 본능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방망이를 들고 다니는 해골,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뜻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갑골문은 살펴보았으니까 두 번째 금문부터 보기로 하죠. 금문은 방망이가 밑으로 배치된 것 말고는 큰 변화가 없는데 세 번째 그 소전에 오면 해골의 몸과 그 손이 분리가 되고 방망이도 그 니은자 비슷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갑골문이나 금문에 있던 방망이 모양은 훼손이 되지만 귀신 귀자의 경우처럼 해골 위에 그 밭전자 위에 꼭지나 뿔 그리고 다리 옆에 올가미 그림은 추가하질 않았네요. 이거는 사람이 죽어서 변한 귀신의 경우와는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소에 와선 해골과 몸이 완전 분리되고 손과 방망이가 바뀌어 현재 두려워할 외자로 정착을 하게 되죠. 도깨비 방망이. 갑골문을 만든 상나라가
방상시라는 관직을 만든 그 주나라보다 시기적으로 앞선다는 점에서 주나라 이후 방상시 그림은, 주나라 이후의 방상시 그림은 상나라의 외자를 모델로 한 게 아니었을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상시에 와서 나타난 창은 상나라 때는 방망이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소전 이후 사라진 갑골문과 금문의 방망이에서 우리 민담에 등장하는 도깨비 방망이를 떠올리는 건 너무 성급한 연상작용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두려워할 외자가 본래는 도깨비를 가리키는 글자였다는 결론도 너무 성급한 거겠죠. 흥부전은 겨우 조선조 때 생긴 인과응보, 권성징악의 민담인 건 맞아요. 그러나 이야기 자체는 신라시대의 방위설화가 변형이 된 겁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나오는 방위설화는 당나라 때의 문인 단성식의 유양잡조와 북송시대의 태평어람, 그리고 안정복의 동사강목 등 여러 문헌에 실려 있어서 신라시대의 민담이었다는 사실에 신빙이 갑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 실린 비형랑 이야기에 도깨비 방망이가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고려사에 보면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자인 최우가 몽랑을 믿고 의지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이 몽랑이 뭐냐 하면 몽매, 곧 나무 도깨비, 다시 말하면 도깨비 방망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정중부 막하에서 세력을 과시하던 이의민이 두두을이란 이름의 몽매, 곧 도깨비 방망이를 섬겼다는 기록도 나오고요. 그런데 고려사, 역사책입니다. 고려사에 실려있는 몽랑이나 몽매, 곧 도깨비 방망이는 조선조에 와서 펴낸 신중 동국 여지 승남에 보면 경주 남쪽 심리에 왕가수라는 곳에서 몽랑인 두두리를 제사 지냈는데 몽랑을 비형랑 이래로 믿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두두을이나 두두리는 두드린다는 우리말을 이두식 한자로 옮긴 것으로 이렇게 방망이를 두드리는 도깨비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비형랑의 신라시대부터 조선조까지 쭉 이어지고 있었다는 반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하느냐 하면 예술은 진공 속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그 민담도 전설도 신화도 진공 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신라 명장 김유신의 여동생 보희가 어느 날 서학에 올라가 오줌을 누웠더니 그 오줌이 서울 장안에 가득 찼더라는 꿈 이야기 같은 것도 그냥
신라인의 상상 속에서 어느 날 문득 생겨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메디아 왕의 딸 만다네가 오줌 누는 꿈을 꾸었는데 그 오줌이 전 도시와 나아가 아시아 전역에 가득 찼다는 페르시아의 건국 이야기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 꿈을 언니에게서 샀다는 문희는 삼국을 통일하는 그 문무왕을 낳았고, 만다네는 페르시아를 건국하는 키루스를 낳았던 건데, 보희의 오줌 이야기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양쪽에 실려 있지만, 만다네의 오줌 이야기는 서구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집필한 역사에 실려있는 내용이에요. 귀면화라는 게 있어요. 도깨비 무늬를 그려놓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기와인데, 이거는 악귀를 쫓는 벽사의리에서 시작된 그림이나 조각이라는 그 설명이 많지만은, 사람에 따라서는 용의 얼굴을 닮았다고 하여 용면화라면서 이를 치유 또는 치유천왕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귀면화의 원형 모델은 중국을 거쳐 한반도로 유입된 인도의 키르티무카였다는 겁니다. 도깨비 방망이도 신라 이전에 어떤 그 원형 모델이 있었을 걸로 봅니다. 문헌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좀 생뚱맞기는 하지만 무속신앙 쪽은 상당히 오랜 풍습이나 전통이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나는 군웅거리라고도 불리는 군웅굿에 사용되고 있는 이른바 뚝대라는 도구에 주목합니다. 약 1m 전후의 나무 막대기로 흰 광목을 두른 뒤에 다시 3배를 묶고 나서 그 위에 군웅방울을 매다는데, 이 군웅방울에 임금왕자와 도깨비 얼굴이 양각되어 있습니다. 결국 방울에 양각된 형상은 도깨비왕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럼 이 도깨비왕은 대체 누굴 가리키는 것이냐? 뚝대라는 이름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언급했던 뚝섬의 경우처럼 뚝대를 뚝대가 다시 독대로 환원시켜 보면, 독대는 독을 단 막대기란 뜻이지만은 그 막대기에 매단 독은 조선조에서 군사가 출발할 때 지냈다고 하는 제사의 대상인 독, 징기스칸의 토구, 진시황도 제사를 지냈다는 치유와 연결이 됩니다. 군웅거리나 군웅굿의 군웅이라는 글자도 강태공이 건립한 동이족의 제나라 이래 군신 및 또는 전쟁의 신으로 숭배되었던 치유 및 그를 상징한 독과 선이 닿습니다. 인간을 해치는 귀신과 달리 방망이를 두들겨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던
도깨비는 정말 동이족의 얼속에 깊이 잠재되었던 군신, 치유의 다른 이름이었을 수도 있는 걸까요? 모두에 언급했듯이 5,000년간의 이야기를 포렌식해서 러프하게 조립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구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군신으로까지 추앙받던 치유가 있었다. 두려워할 외자가 그 치유를 반영한 거라는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외자가 치유를 반영한 방상시의 모델이 된 글자였을 수도 있는데 치유를 상징하는 독은 뚝대와 도깨비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도깨비는 다분히 독 플러스 아비에서 온 것이고 이 도깨비는 다시 두려워할 외자와도 연결되는 게 아니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려고 합니다. 좀 장황하고 지루한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자 이야기는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